지금부터는 오늘 오후 2시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와 관련한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은 등교 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학기 휴업을 연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과 함께 확정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기존 일정보다 2주 연기하여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하고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2020년 9월 16일 수요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의 정기석 교수님, SBS의 김영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개학 연기, 물론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을 통한 개학 4월 9일에 하겠다.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사흘 늦추겠다 발표했는데 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겠죠? 네, 일단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별로 좋아진 상황이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계속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 숫자도 100명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는 각별히 지금과 같은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래 기자. 네. 그러면 유은혜 장관이 발표한 구체적인 개학 시점, 온라인 개학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그 학년별로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가장 먼저 개학을 하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원래 4월 6일에서 사흘을 연기를 해서 4월 9일에 지금 나온 대로 4월 9일에 이제 최초 개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그거보다 일주일 늦게 4월 16일에 이제 개학을 할 예정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의 경우도 이제 고학년과 저학년을 나누어서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중학교 1, 2학년들과 같이 4월 16일에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하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4월 20일에 이제 개학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온라인 개학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틀간 그 개학을 하고 이틀간은 이제 적응 기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예, 그러면 김영래 기자. 네. 학교에 등교하는 시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정부가 발표를 안 한 거죠? 아닙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유지를 하다가 진행 상황을 봐서 이제 그 전파 상황을 지역사회 전파 상황을 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정확하게 언제 이제 등교를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사실 개학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 이건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한 건 어쨌든 학교를 가야 개학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코로나19가 또 걱정이 되고 언제쯤이면은 아이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 얼마나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자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서 면역이 생길 사람은 웬만큼 생겼다. 아이들끼리 접촉을 해도 그걸로 인해서 폭발적인 감염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간단하지만 따지는 게 간단치가 않은데 결국은 항체 검사 같은 거 새로운 검사를 통해서 지금 지역사회 전파에 대해서 한번 표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 개발될지 모르고 언제 사람에게 투여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방역 당국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서 우리가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생활 방역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번 논의해서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그러면 그 시점이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점이 학생들의 등교 시점과 맞물릴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되면 제일 아이디어하기 좋습니다. 지금 그 합의하는 기구 만드는 거 좋은데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합의한다고 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환자 발생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합의고요. 방역 전문가들, 감염 전문가들, 그다음에 치료를 전문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할 수 없이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근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한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전체 발생률이 뭐 30명 미만으로 2주 이상 지속됐다. 아니면 뭐 20명 미만으로 뭐 3주 이상 지속됐다 하면 우리가 하겠다라는 정도의 합의.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를 해놓고 그다음에 기다려보는 게 맞는 것이지 지난 2, 3주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해서 계약을 연기를 시키면 그다음에는 또 언제 계약을 해야 될지 지금 말씀하신 바와 예. 같이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학교 개학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또 전문가의 의견도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일단 온라인 개학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네. 예,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모바일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서 교수님이 녹화한 영상을 보는 거죠. 네. 뭐 실시간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주일 동안 이 영상 보면 돼? 뭐 이런 형태로 합니까? 이게 학교마다 좀 예. 다른데요. 저희는 사실은 일찌감치 교육을 끝냈습니다.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예. 호흡기 내과는 끝냈는데요. 이 온라인을 하면 이 교육이라는 게 같이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렇죠.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수준을 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게 되는데 그냥 지금 슬라이드 놓고 계속 하는 거는 의과대 교수들이 흔히 하는 수업이지만 거의 죽은 수업이죠. 그 정도면 온라인에 아무 데나 가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이 수업을 듣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실시간으로 한다고 할 때 접속을 하면 로그인을 하면은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로 틀어만 놓고 들어와서 그냥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온라인 수업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에서 한지영 기자가 어떤 수업인지를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리포트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원격 수업 현장, 교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모니터 안이 시끌벅적합니다. 수업 시작합시다. 다들 얼굴 좀 보자. 자, 1번 먼저. 기쁨이. 얼굴 좋고. 그다음 윤석이. 네. 윤석이 화질 좋은데. 교사는 학생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며 출석을 부르고 발표 수업도 진행합니다. 윤석이가 손들었는데 윤석이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가 잘 안 되면은 그냥 그 댓글로 답하셔도 돼요.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 도입이 갑작스레 추진되면서 학교 현장이 분주해졌습니다. 얼굴이 안 보인다든지 아까 제가 불렀는데도 대답을 잘 못하다든지 뭐 이어폰이 안 된다든지 이런 측면은 좀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반고 막 선생님들은 막 노트북 고장나서 매일 쩔쩔매고 학교가 돈 없다고 안 고쳐주는데 과연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저희는 약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계속 격차가 커지니까 약간 박탈감 같은 게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말이죠. 온라인 수업. 일단 당장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거 기본적으로 이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가 모바일이나 모든 사람의 집에 노트북, 컴퓨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많은 학생들이 많은 집안의 경우에는 집에 모바일 폰이나 또 노트북,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령 학생이 4명이면 2개밖에 없으면 나머지 2명의 학생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오늘 브리핑에서 이제 언급을 한 부분 중에서 그 스마트 기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좀 질문이 많이 몰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과연 이게 기계가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몇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이제 조사가 완료된 건 아닌데 전체 학교에서 이제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을 이제
얼마나 부족한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교육부에서는 약 17만 명 정도가 이제 17만 명이 이 지금 스마트 기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일단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지금 스마트 기기를 23만 대 정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먼저 학교에서 나눠줄 거고 또 도서 지역이나 이런 곳은 이제 인터넷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컴퓨터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또 설명을 했는데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학교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얘기고 그래서 철저한 방역하에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안건을 내놨는데 바로 이제 나온 지적이 그렇게 하는 거면 계약하는 것과 과연 그게 무엇이 다른 그러니까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그건 정말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기기를 먼저 배포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게 등교와 어떤 부분이 다를지는 좀 앞으로 더 교육부에서 이 정책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 있어서는 일단 뭐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시각장애에 있는 점자 교재라든지 아니면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는 이제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컨텐츠들도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도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겠습니까? 또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불가피하겠지요. 시행착오가 확인되면은 바로바로 시정해 나가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온라인 계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영래 기자가 여러분께 설명해드린 그 내용 아마 여러분도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또 뭘까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향 수업, 교사하고 학생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온라인 수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디지털 격차가 심할 것 같거든요. 동산어촌하고 도시 학생들하고 굉장히 여건이 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의 경우에는 도시 학교의 경우에도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쌍방향 수업의 교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뭐 1인 1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자녀가 많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다자녀 학생들한테도 다 태블릿 PC나 이런 스마트 기기를 다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갖고 충족을 시켜서 아이들의 수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제가 또 김영현 기자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전문가와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는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요. 이런 격차 해소, 기기를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건 또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학원 같은 경우는 문을 안 닫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학원에 가는 학생들도 있는 거죠. 많은 거죠. 예, 오히려 더 많아졌는데요. 지난 13일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학원과 교습소 이제 휴원율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는 42.1%가 학원들도 다 휴원을 했습니다. 이 휴원이 길어지다 보니까 학원들이 이제 부담이 생기고 또 부모님들도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뭔가 보낼 데가 이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난 3월 23일에 조사했을 때는 휴원한 데가 11%밖에 안 됐거든요. 예. 이 말은 점점 더 많은 학원이 문을 열고 있고 학생들은 다 학원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교수님, 바로 그러니까 학원을 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학원이라도 갈 여력이 있는 집안이면 좋겠네. 우리 아이는 또 학원 보낼 수도 없어요. 또 이런 학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의아한 점은 자, 학원은 정부가 강제로 문 닫게 못한다. 이해합니다. 근데 학원은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상관없이 문을 열고 학생들이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문을 열어서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나눠서 학생들의 밀집도를 좀 줄이고 완화하고 학교가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은 오히려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 계약하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온라인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만 사실은 온라인은 지금 짧게 하고 계약을 했을 때 학생들을 어떻게 이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그렇죠. 걸 갖다가 좀 더 치밀하게 연구를 계속 해와서 오늘 좀 발표할 때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한두 학생이 발병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선을 달리한다든지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구역별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일부 뭐 고3, 중3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지역별로 한번 이제 의료계에서는 파일럿 스타디라고 일부만 해보는 게 있어요. 개학도 일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산간 지역에 있는 학교 위주로 교육이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못하니까 먼저 교육을 좀 해줘도 계약을.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불평하지 않을 거란 학생 말이죠. 수도 적고 그렇죠. 그러면 밀집도도 떨어지고 예, 하니까 예. 뭐 감염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일을 이렇게 좀 경험을 자꾸 축적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가야지 그냥 마냥 이렇게 민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학원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곳이니까 만에 하나 거기서 감염 사례가 발생이 되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정부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네. 우리가 문 닫으라고 권고했는데 당신들이 계속 학원을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책임도 학원이, 물론 방역이나 또 치료 이런 것들은 정부가 또 의료진이 하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혹시 학교는 개학을 결정했다가 학교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 그건 또 정부의 책임이 되니까 정부가 이런저런 고민 끝에 결국 약간은 이 절충형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어정쩡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 생각이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뭐 20명, 30명 얘기했지만 그건 하나의 예이고요. 어떨 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그때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지 지금은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뭐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뭐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학생 72%가 교사들한테 물어봤다는데 선생님들이 뭐 학교 복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계약을 하고 안 하고 난 감염병에 관한 거기 때문에 감염병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언제 하는 게 좋은지라는 것을 기준을 어느 정도는 책정을 해놓고 미루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갈 부분이 학부모들의 부담이죠. 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긴급 돌봄을 위한 휴가가 시행이 되는데 이미 거의 다 소진했다는 거예요. 열흘 주어지는데 네. 그럼 이제부터는 휴가를 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김현희 기자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가 없습니다만 여기서 하나 또 생각되는 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과연 온라인 수업의 집중도를 학생이 혼자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집중해 다른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정부도 물론 고심이 컸겠습니다만 발표를 듣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게 교육인데 그 교육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김영래 기자도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오늘 발표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속 대책, 보완책, 또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뭐 긴급 돌봄 이 서비스 같은 것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보완 대책을 좀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 SBS 8시 뉴스에서 저희가 지금 방금 죄송합니다. 방금 이야기해드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그 가운데 핵심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현장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단검사와 치료에 헌신하고 또한 대규모 감염 통제에 성과를 낸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진과 자발적 파견으로 도움을 준 모든 보건의료인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외국에서는 이러한 의료진에게 국민 박수 캠페인 보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책본부에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브리핑 과정 중에서 대구 지역 의료진에 대한 감염 발생 통계 발표나 또 지난번 영남대 병원의 진단 검사처럼 일부 오해가 생기거나 해당 기관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데 대해서 담당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목 상태가 갑자기 좋지 않아서 여러분 듣기에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이 오늘 브리핑에서 갑자기 그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했는데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제로 의료진들이 굉장히 대구에 있는 의료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진 121명이 지금 코로나19 확진을 됐거든요. 굉장히 사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의료진이 감염된다는 건 사실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부분이고 그만큼 이 의료진들이 또 고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대구 지역에 갔던 자원봉사하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생업을 내팽겨치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돕기 위해서 갔는데 네. 정부에서 이들에게 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것들이 몇 가지 좀 뭐 있었거든요. 광역 단체에서 뭐 삭감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당을 이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 의료진들이 바쁠 때 그 수당 변경 서류를 내밀어서 그냥 거기에 동의를 하니까 수당이 깎였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몇 개 언급이 됐었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게 일단 단 하나의 병원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고 선은 그었지만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것들을 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이 질병관리본부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의료진의 사기, 이 헌신하는 마음을 훼손하는 그런 행동,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뭐 저도 의료진의 일부로서 뭐 그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외국의 예를 보십시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이 막 그렇게 뭐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처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의료진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일부 회사에서는 의료진들한테 무료 신발도 나눠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의료진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뭐 좀 잘못했다고 고발한다고 하고 지금 어느 지자체는 고발을 하고 이러고 있죠. 예. 병원이 어느 병원이 환자를 만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느 병원이 감염을 지금 제대로 안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메르스 이후에 의료기관들은 정말 아주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 병원에서의 감염이 그나마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사기를 저하시키는 얘기를 하고 또 일부 사실 대구 지역에서는 물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눈치를 보면서 신청을 한답니다. 방호복을. 그 마음껏 타서도 되지 않는데 그걸 눈치를 보고 신청할 때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정부가 조금 보듬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공관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정말 자원봉사, 자원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을 위해서 내가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이 모자르니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의료진들이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분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제 한 곱이 넘었으니까 뭐 수당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이분들의 헌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자가격리 의무, 모든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2주 동안 자가격리 해야죠, 의무적으로. 네, 내일부터 이제 의무화가 돼서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 이거는 안 하는데 조금씩 단계, 강도는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외국인 입국 금지는 아마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그때 아마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런저런 것 검토하고 고려하다가 그렇게는 안 하고 후베이성만 입국 금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의 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이 입국 금지도 못하고 계속 미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만을 보면 우리 정말 잘하고 있지만 대만은 제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예, 처음에 감염원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줄이고 없애고 이렇게 하면 지금 대만같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이태리나 우리가 우러러봤던 그런 G7 국가들이 정말 못하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예. 실제로는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입국 금지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못했기 때문에 계속 아쉬운 것이고요. 지금은 이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이 이제 됐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서 환자들이 들어오지만 국내 의료기관과 방역 당국이 수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이왕 그쪽으로 갔으면 지금의 기준은 뭐 정부로서는 잘 하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내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의무화한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기면은 징역 1년 이하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 이전에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는데 그 지침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외국인들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많습니다. 사람들을 지금 정부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법률 검토를 해봐야 돼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이 사람들에게 이 자가격리 의무를 소급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예. 법에서 정해져 이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의도적으로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치료비를 이제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돈을 물리게 하는 방안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강제 출국을 시키는 방안들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사람들이 지금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보고 과연 본인이 왜 그랬고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지금 소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법률 검토 단계에서 약간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정부가 또 이 사람들의 동선을 하나하나 다 또 지켜봐야 된다는 방역 당국의 부담이 하나 더 늘긴 느는 거예요. 보면. 예. 지금 방역 당국 하지만 실제로 그 각 지자체에서는 보건소 인력만 지금 여기 투입된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집 앞에 하도 주차 위반이 많아갖고 예. 전화를 했더니요. 인력이 없대요. 다 방역 가서. 아, 주차 단속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방역 가서 전화하고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분들은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국내 상황 내일부터는 모든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2주 동안 자가 격리가 의무화된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다른 나라 상황,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뭐 40만 명을 넘어섰다 확진자가 이런 보도도 있던데 말이죠. 지금 전체 이제 오늘 기준으로 전체 총 174개국에서 확진자가 76만 명 가까이가 지금 감염이 됐고요. 이제 미국이 특히 좀 눈에 띄게 환자 수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 16만 명을 지금 확진자가 넘어서서 그 굉장히 많아졌고 또 그 사망자 같은 경우 이제 이탈리아가 좀 눈에 띄는데 이탈리아는 지금 치명률이 10%를 넘을 정도로 지금 11%에 달할 정도로 그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가운데 미국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최악의 경우 10만 명, 어제는 10만 명이라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망자 수가 10만 명까지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는 20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뉴욕주의 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의 호소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길래 이런 호소를 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죠. This is a war zone. It's a medical war zone. Every day I come in, what I see on a daily basis is pain, despair, suffering, and healthcare disparities. As governor of New York, I am asking healthcare professionals across the country, if you don't have a healthcare crisis in your community, please come help us in New York now. 미국 전역에 계신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 혹시 그곳 상황이 뉴욕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제발 지금 빨리 뉴욕으로 와 주십시오. 이렇게 뉴욕 주지사가 애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뉴욕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대구 경북으로 달려갔듯이 미국의 의료진도 지금 뉴욕으로 많이들 자원봉사로
가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오늘 한 사진이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예. 받았었는데요. 곳곳에 의료진이 있고, 네, 저 사진은 이제 애틀란타에서 이제 의료진 한 30여 명이 뉴욕을 돕기 위해서 마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료진들이 대구 경북으로 달려갔듯이 이제 예. 미국에서도 뉴욕이 가장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 뉴욕으로 이제 의료진들이 30명 정도가 이제 도우러 갔는데 그걸 이제 항공사에서 찍어서 올린 사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 손으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의료진의 마음은 한국에서 일하든 미국에서 일하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유럽에 살고 있든 의료진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네요. 네, 저희는 환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암만 무서워도 저희가 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의사도 두렵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저와 같이 그냥 다 달려가는 겁니다. 예, 아름다운 일이죠. 예, 정말 감동적인 사진입니다. 저렇게 밝게 환한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면서 뉴욕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뉴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인들을 돕겠다. 이런 미국 의료진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 뉴욕에 살고 계시는 또 우리 교민 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상황이 쿠오모 주지사가 저렇게 애절하게 호소할 정도 참 나쁘다라고 하는데 뉴욕에 살고 계시는 교민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뉴욕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일반 비즈니스나 모든 관공서 이런 데는 전부 다 셧다운 됐고 통행도 거리를 제한을 둬가지고 거리에 나서기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모든 상점은 셧다운 됐고 또 꼭 필요한 것만 지정을 해서 열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리가 한적하고 사람이 통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국 같은 것은 열고 있지만 그렇게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데는 전부 다 셧다운 해가지고 전화로 혹은 온라인으로 오더를 받아가지고 픽업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픽업할 때도 이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픽업을 하고 그러지 모든 상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네, 김만길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뉴욕주의 상황이 정말로 생각보다 더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릴 노래가 있고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팝페라 가수죠. 이명주 씨가 너에게 주는 노래라고 하는 디지털 싱글을 발표를 했는데 현재 대한적십자사 친선 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한적십자사가 이명주 씨의 노래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이명주 씨는 6월까지로 예정된 캠페인 기간 이 노래로 인한 음원 수익이 생긴다면 그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명주 씨의 너에게 주는 노래 그 가사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걱정 마, 내가 힘이 돼줄게. 널 위해 노래해 난 항상 그렇게 널 지켜줄게. 힘들 때면 내 노래를 기억해. 언제나 너의 곁에 내 노래가 그대 곁에. 이런 가사가 참 코로나19로 힘든 지금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명주 씨 노래와 영상 보시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나도 마음이라도 함께하겠다는 그런 생각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어 하는 너를 보며 내가 내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없단 걸 알아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